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문학반 수업은 항상 좀 힘들어요. 오전에. 오전에 좀 힘들어. 그래서 국교론 끝난 다음날 항상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어, 일단 7, 8월 마찬가지로 그 문학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보낼 것인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사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내 문학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어, 처음에 제가 임용을 시작했을 때는 국교론부터 시작했어. 2009년도에. 토요일 날 문법 선생님하고 그 1년 전에 먼저 시작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국교론만 처음에는 시작했죠. 근데 한 2, 3년 지나서 학생들이 문학에서 발목이 잡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국교론은 처음에 진입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어느 정도 개념 파악이 숙지되거나 목차 구성을 잡게 되면은 그렇게 깊이를 확보하지 깊이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체계가 없어요. 국교론은 그냥 잡학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치자면은 그냥 리스닝 스피킹 정도야. 근데 이 문학은 그 객관식 기출 때가 있었어.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가 객관식 기출이었는데 그때가 40문항 체제였지. 40문항 체제에 국교론 12문항, 문법 12문항, 나머지 문항이 이제 문학이었어요. 근데 문학이 이제 항상 총점이 높죠. 80점, 그러니까 80점 만점에서. 근데 문학이 왜 객관식에서도 어려웠냐면 혹시 객관식 기출문제 문학 여러분들 본 적 있어? 예, 보면 그 본문 글도 안 나와. 작품은 안 나와.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읽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염상섭의 3대 전체를 고려해요. 3대 장편소설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건 좀 반성해야 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안 읽어도 돼. 3대는 좀 읽어는 봐야 돼. 학부 과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작품 전체를 고려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의 선택지가 보통 5개잖아. 근데 이 5개 선택지가 문학 사적 지식 혹은 작품론의 지식이 없으면 이게 제거가 안 돼. 심지어는 2010학년도 기출의 객관식이었는가 카프의 물논쟁이 다뤄져요. 카프 비평문학사에.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고전문학 비평사가 다루죠. 그 정도로 그 문학의 깊이가 있어. 넓이도 넓잖아. 그래서 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봤던 공부 방식이 뭐였냐면 문학사 공부였어. 그래서 한국문학통사가 몇 권이야?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보통 이렇게 국문과나 국교과에 딱 이렇게 합격하면은 책 한 질 정도는 사잖아. 도론까지 6권 정도가 있잖아. 한국문학통사. 그 다음에 또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상하권 2권짜리. 요즘에는 이제 시교육론, 고전 시가 작품론, 고전 소설 교육론과 같은 책들이 추가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문학사였어요. 문학사. 그리고 그 한국문학통사에 그 6권짜리나 현대문학사, 그 다음에 방통대 교재가 있어요. 방통대 교재가 왜 좋냐면 압축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교수님들이 압축 정리를 잘 해놨어. 그래서 개념 파악하는 데도 좋고 체계 잡기도 얇고 체계 잡기도 좋고 그 정도를 보아야지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 수 있었어. 그러다가 14학년도 이후가 됐잖아.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그 문항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문학사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기에도 발목이 잡혀 이제. 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문학 관련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수능 강사의 문학 스타일을 벗어나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만약에 문학의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원래 임용생들도 많이 봐요. 상반기 때 했었어야 돼. 예를 들자면 개념의 나비 효과, EBS 강의 있잖아. EBS 강의에 고등학교 1, 2학년용 기본 강의가 있어요. 수능 특강 말고. 그 기본 개념 강의가 정말 좋아요. 예. 수능의 문학 용어들도 해설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수능 유형들을 유형화 시켜가지고 그 개념 잡기가 좋아. 그래서 뭐 무슨 국어 독해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용생들도 개념이 부족하면은 짧게 한 2, 3주 동안 듣는 수능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기본 개념 강의는 하지 않겠다. 어차피 수능 강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수능 스타일로 14학년도 이후에 변했다고 하더라도 임용은 임용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학에서의 느낌을 좀 가지시려면, 제가 초창기에 왜 내가 문학을 굳이 가르쳐야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지 라고 제 스스로 물어봤을 때, 아, 내가 알고 있는 문학적 지식을 줘야겠다. 그건 없어. 심지어는 저보다도 훨씬 더 문학사적 지식이나 깊이가 뛰어나신 수강생도 많아. 내 수업을 듣는 지금 현재 대학원 뭐 석사 학위를 받았거나 문학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이번에 고전소설 뭐 영웅 군담 소설로 제가 뭐 이렇게 석사 지금 학위 쓰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 개념 그렇게 안 쓰는데요? 그런 그 질문도 제가 받아요. 예,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깊이는 제가 뭐죠? 확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능처럼 하진 않겠다.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 이상의 깊이도 확보하지 않겠다. 그럼 뭐지? 스스로 제가 반문한 거야. 교과서 가르치겠다. 교과서. 교과서를 가르치다. 근데 7차 교과서는 국정이었잖아. 중학교 1, 2, 3학년 6권, 고등학교 국정, 고등국어, 고등학교 1학년 상하 2권. 그 다음에 문학이 그 당시에 그 24종인가? 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문학이 뭐 10종, 11종 뭐 그렇지만, 당해년도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 교과서가 개편되잖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지금 올해까지는 2015 개정 교과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2022 개정 교과서가 나올 텐데, 그래서 검인정 아무튼 문학은 교과서를 가르치자. 근데 교과서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현직 교사로 가르쳐야 할 텍스트가 교과서잖아. 그런데 현직에 가게 되면 자기가 그 말하자면 그 선택한 거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선택한 출판사의 한 종만 가르치잖아. 그지?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내신을 가르치기, 문학 내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도 한번 봐야지라고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잖아. 너무 시야가 좁아. 다른 출판사는 어떠한 작품이 어떻게 실려 있는가도 좀 봐야 되잖아. 그걸 하지 않아.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때 제가 2009년 10년도 당시에는 그 7차 때였었는데, 7차 때는 국정이고 문학이 24종이지만 교과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걸 가르치신 분들이 또 임용 선생님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최초로 시도했죠.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검인정 문학 교과서는 내가 모두 다 가르쳐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록 작품은 안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수능 자습서 있죠. 천재 그 해법 문학 이런 게 교과서 수록 작품이거든. 교과서 수록 작품인데 학습 활동들이 전부 다 빠져 있어. 그래서 교과서 작품과 학습 활동을 가르치자. 그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제 문학 수업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교과서 수록 작품과 교과서 학습 활동이 변환 문제야. 변환 문제. 내가 스스로 창작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토대는 교과서 수록 작품 플러스 학습 활동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연합평가나 수능에서 낯선 작품을 일단 배제했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낯익은 작품들이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필수 작품들이 첫째야. 그래서 수능 자습서를 보는 것은 제가 추천을 해. 그런데 그 수능 자습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보는 것인가? 이게 이제 2014학년도 이후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됐냐면 문학사적인 지식이 필요 없었어.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한국문학통사나 한국현대문학사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현대문학사나 한국문학통사를 요약본의 통파일로 많이 얻을 수 있어. 그 당시 임용생들이 그렇게 정리했던 거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문학사적 지식이. 근데 14학년도 이후부터는 문학사적인 지식도 필요 없어. 그러면 수능 문제 풀어야 되나? 그 수능 문제 푸는데도 객관식 기출문제를 푸는 게 무슨 서술형 문제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책이 안 써, 대책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양치기 하지 마라. 문학에서. 양치기란 뭐냐면 나 수능 자습서 천재 해법을 3번 3회독했어요. 그게 양치기야, 그게. 너 작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너는 많이 알아. 오케이. 그렇다 쳐. 그럼 봐봐. 김소월의 진달래꽃 알아 몰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아는 거야? 수능 자습서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핵심 정리들을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야?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화자는 누구야? 여자야, 남자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어떤 상황에 처한 화자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야? 재정이 만만하면 물어보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어떤 상황에 처한 화자야? 이별. 그럼 이제 더 가자. 이별한 상황이야? 이별을 가정한 상황이야? 이별을 가정한 상황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면, if. 지금 가는 게 아니야. 만약 가신다면 너 떠나 보내줄게. 이별을 가정한 상황 속에서 화자는 이별 받아들여 아니면 저항해? 그러니까 저항한단 말은 극복 의지를 다짐해 아니면 이별을 수용해? 님 떠나보내 아니면 따라가? 떠나보내잖아. 체념이지만 하지만 기다리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만약 문제로 나왔어. 임용 문제 또 수능 문제로 나왔다고 하자. 그럼 그걸 물어볼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네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수능에서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임용이든 수능이든 문학이 알고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고. 심지어는 신경림 시인이 그런 말을 한 적 있지. 내 시가 수능에 나왔는데 내가 못 풀었다고, 틀렸다고. 내 시가 수능에 나와서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틀렸다고. 작가의 창작 의도나 독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는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해?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이 중요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출제자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이별을 가정한 상황에 소극적 체념이라고 읽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수능 자습서의 해설이고 수능 자습서 집필진의 관점이고 심지어는 교과서 교사용지도서의 관점이야. 어떤 출판사의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해석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심지어는 논문으로 가게 되면 더 가관이잖아. 소극적 체념으로 읽는 사람이 주류인데 공청회 예시문항 때 나왔던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적극적 저항 의지로 나온 적이 있어. 보기가 나오고. 이거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 두 관점을 줘. 지금까지 보편적인 소극적 체념의 관점. 그래서 이별의 정황의 전통을 읽고 있다. 이게 글이야. 근데 나 글은 그렇게 읽는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통적인 여인상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해석이야.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자면 내적인 저항 의지를 다짐하고 있어. 이런 비평적 관점을 주고 해석해봐.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이 작품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 그래서 아는 작품이 나오면 더 두려워하고 낯선 작품이 나오면 떨지 마.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에 낯선 작품을 굉장히 이상한 관점으로 낼 리가 없다고. 이해했어요? 문학 공부를 그렇게 하려면 교과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지. 왜냐? 교과서는 울릉도에서 국어 문학을 배우나 제주도에서 배우나 서울 경기도에서 배우나 똑같은 문학 작품에 똑같은 교과서라면 관점은 똑같아야 돼. 또 하나는 무슨 특수한 관점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 보편타당해야 되잖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해당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수능 자습서나 교과서는 일반적 해석이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해석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안다는 정도지. 그리고 그것이 필수야. 근데 그 수능 자습서의 그 많은 양의 작품보다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교과서 집필진의 관점을 먼저 파악해라.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다수설, 주류. 근데 비주류의 관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주류의 관점은 우리들이 많이 보는 개론서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보는 개론서들. 현대시 교육론, 고전시가 작품론, 고전소설 교육론, 문학교육 개론. 이런 걸 임용생들이 많이 봐. 여러분들이 현직 교사를 하더라도 그런 개론서도 좀 봐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범대 교수님들이 쓰신 거고, 그 다음에 현장 교사들도 동참해서 쓴 개론서들이 있어. 자, 봐봐. 국문과 교수님이 이광수의 무정을 내는 것과 사범대 소설교육론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광수의 무정을 내는 것은 같을까 다를까? 답정 너야? 같아 달라? 달라요. 문학 교수님, 국문과 교수님은 문학사적 관점이나 작가론 작품론적 관점을 취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부에 들어가면 국문과는 특히나 그게 특화돼 있어. 작가론, 작품론, 문학사. 이해했었죠? 근데 사범대 국교과는 작가론, 작품론, 문학사 이런 구분보다는 소설교육론, 시교육론, 고전시가 교육론이야. 교육이 붙어, 교육이. 방점이 소설이 아니라 강조점이 교육이 강점이지.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문학사적 지식이나 작가론적인 접근이나 작품론적인 접근은 국문학과 교수님들께서 취하는 관점이지만 사범대 국교과 소설교육을 담당하신 교수님은 이광수의 무정을 중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고등학교 1학년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 어떻게? How? 교수학습. 무엇을? 교수학습의 내용.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예를 들면 이광수의 무정하게 되면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작품론적인 관점이라고. 전통적인 국문학과. 이해했어요? 자유연애를 왜 중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돼? 만약에. 그건 교수학습 내용이야. 왜 가르쳐야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해. 그럼 사범대 국교과 교수님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광수의 무정에 문학의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문학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 인식, 심미, 윤리. 어떤 기능을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 도출되는가. 그 교수학습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중학생들한테 가르칠 때하고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하고 또 다르고.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문항을 보면 첫 번째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출제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사범대 교수님이 냈어 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문항이 있어. 구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OT를 마련한 거야. 이런 수업이 없다. 기출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지금 제가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OT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구구절절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에 7, 8호 수업을 위한 팁은 국교론하고 똑같이 예습을 하는 겁니다. 미리 풀고 오셔야 돼. 두 번째로는 출제 의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출제자의 의도나 접근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로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또 아닙니다. 나 출제자의 의도 알았어. 출제자의 관점 알았어. 어디서 알았냐면 머릿속에서 안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임용시험이 구두시험이야 아니면 필기시험이야 지필시험이야? 지필시험이야. 구술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너 알고 있는 걸 말해봐가 아니라 너 알고 있는 걸 뭐 하죠? 써봐. 답안에서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것, 여기까지야. 근데 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개념으로 잡아내는 것은 답안 작성이야. 근데 국교로는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 답안 작성으로 그대로 바로 직결돼. 예를 들자면 국교론에서 텍스트성의 원리 하게 되면 두 개가 있어. 통일성, 응집성. 그러면 그게 답안 작성에서 통일성과 응집성 써야 돼. 근데 문학은 이 시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상실감.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서 잡아지는 순간 답안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예를 들면 화자의 정서를 이게 슬픔으로 해야 할지, 상실감으로 해야 할지, 고리감으로 해야 할지, 아픔으로 해야 할지, 심지어는 정한으로 해야 할지. 제가 그 1, 2월 기본이론반 때 정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슬픔, 비애, 하는 똑같은 범주야. 어떤 상황이냐면 이별한 상황이든 이별을 가정한 상황이든 일종의 화자에게는 부정적 상황에서 님과의 이별한 상황, 이별 직후의 상황, 이별하기 직전의 상황, 이별을 가정한 상황이든 간에 모두 다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은 공통점이야. 근데 문제는 어느 때는 비애고 어느 때는 한이고 어느 때는 슬픔이냐고 어느 때는 서러움이냐고. 답안을 쓸 때 그거 써야 되잖아. 정서 쓰라며 영어를 쓸 때. 그럼 내가 서러움이라고 썼는데 답은 정한이야, 한이야. 내가 슬픔이라고 썼는데 답은 비애야. 무슨 차이가 있어? 이게 문학에서 어려운 점이야. 이게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했어. 오케이, 이별의 상황에 정서와 태도, 정서는 감정이고 태도는 대응 방식이니까 이별의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별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 관점 파악했어. 근데 용어를 이제 쓸 때. 그래서 문학에서는 국교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답안이야. 답안이라고. 의외로. 그리고 시험 작년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선생님 저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국교론과 문법에서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가능해.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 쓴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학이야. 다 갈려요. 이게 문학이라고. 국교론에서 갈린다면은 그거는 시험 직후에서는 갈릴 수 있어. 근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출제 근거가 있었군. 저 개론서 기퉁이에 있었어. 근데 문학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답안이 어려워, 답안이.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연습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 연습 필요하다. 이게 두 개야. 근데 여기에 제가 출제자의 의도나 접근 방식 파악과 답안 작성 연습에 세 가지를 동그라미 1, 2, 3으로 나눠줬어. 이거 제가 고민해서 한 거야. 자, 첫 번째, 문학 교육 과정의 이해 및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은 가령 예를 들면 갈래 특성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기타 문학 교육 과정을 묻는 문제들이 그래. 자, 밑에 이제 제가 예를 들을게. 이게 제가 제 교재의 목차야. 그 네모칸. 이쪽 부분에 네모칸. 프린트물 이쪽 부분에 네모칸 보면 이게 교재의 목차인데 그 중에서 2부에 문학의 기능과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 요게 23학년도 B형 소설형 문제야. 자, 교재 잠깐만 거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야, 하나의 예를. (27쪽에) 나오는. 이게 23학년도 B형 소설형 문제, 현대시 문제야. 이시영하고 나는 문정인데 아는 작품이야, 모르는 작품이야. 만약 아는 작품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시험 문제를 처음 보기 전에 나 이 작품을 본 적이 없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야. 근데 이 시험 문제 보기 전에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고 하면 상당히 문학 많이 공부했는데 라는 정도야. 그 정도로 낯선 작품이에요. 원래는 문정희의 비망록보다는 부엌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고 이시영도 공사장 끝에서가 유명한 작품이 아니에요. 대표 필수 작품이 아니야. 그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 아세요? 기출문제? 근데 원래는 기영도는 질투는 나의 힘이 대표 필수 작품이 아니야. 어떤 게 대표 필수 작품이냐면 엄마 걱정이야. 엄마 걱정. 대표 필수 작품이. 근데 이게 대표 필수 작품이 아닌데 그 정도 낯선 작품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의 교수학습 계획이 있지. 그 교수학습 계획을 읽어봅시다. 단원학습 목표가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이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야. 그리고 나서 1차 시인 문학에 무엇을 써라라고 하는 기입형 문제 스타일로 나온 게 A의 가로 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2차 시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야. 그래서 문학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그래서 A에 들어갈 답이 뭐야? 인식적 기능이야. 이건 문학사적 지식이 아닙니다. 국문과에서는 이거 안 배웁니다. 국문과에서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과 같은 교수학습의 목표, 성취,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범대에서는 배워. 문학 교육과정을 배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범대 국교과 시교육론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낸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이나 문정희에 대해서 몰라도 돼. 작가론 작품론을 몰라도 되고 또 이들이 현대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작가야. 이해했어요?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보통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거나 교과서 집필할 때, 작품을 집필할 때 원칙이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는 30년 터울을 둬야 된다. 한 세대야, 한 세대. 30년 터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서 30년 거슬러 올라가 봐. 그럼 몇 년대 정도야? 몇 년대야? 90년대지. 이 90년 이전 작품은 필수적으로 낸다는 거야. 근데 90년 이후부터의 작품은 필수적이지 않아. 현존하고 계셔. 근데 왜 내는 게 90년 이후의 작가들은 이렇게 잘 선택이 안 되는가? 문학사적인 평가를 아직 못 받은 거야. 이분은 문학사적인 평가. 그 또 하나는 사회적 이슈하고 맞물릴 수도 있어. 가령 고은 무슨 이슈하고 맞물려 있었어? 그 미투하고 연관이 있었잖아. 그거 딱 배제돼. 작품에서도 배제돼.
수능에서도 배제되고. 왜냐? 현재 생존하고 계시고 문학사적인 평가를 90년 이후에는 잘 못해. 그 보통 우리가 현대문학사, 시문학사 하게 되면 90년대 이후의 작가들도 거론하지만 작가의 작품 몇 개 정도지 세세한 분석을 잘 안 해. 근데 이건 국문과적인 관점이야. 사범대 국교과의 관점은 현재 생존하고 계신 작가를 할지라도 문학사적인 평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중학교 학생들한테 필요하면 가르쳐야 돼. 예를 들면 나이덕의 배추의 마음. 나이덕 시인이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님인데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 중견 시인이야. 근데 배추의 마음은 생태학적인 관점을 중학생 수준에서 줄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문학사적인 가치로 보자면 문학사, 시문학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 아닌데도 교과서에 수록돼. 연합평가도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느낌인지 아셨어요? 사범대 국교과 교수님이 내는 문제는 텍스트가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중심이야. 성취 기준이.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한 해에 한두 문항은 꼭 섞여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보다는 현대문학 쪽에 있다. 왜 고전문학 쪽은 선택되기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고전문학은 뭐가 필요해? 문학사적 지식이 필요해. 향가에 대한 문학사적 지식이나 또는 영웅 군담 소설에 대한 문학사적 지식이 필요하니까 문학사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요청되는 것은 고전문학은 작가론이나 작품론, 문학사 쪽으로 많이 나오지. 근데 현대문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꼭 당해년도에 한 문항 정도씩 아니면 많으면 두 문항이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게 대표적이야. 이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A에 들어갈 것은 국문과 학부과정에서는 도저히 도출될 수 없는 용어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수능 자습서에도 없어. 이해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있어. 왜 그렇지? 교과서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수록한다고? 문학?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수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의 이 작품들을 인식적 기능으로 읽자, 윤리적 기능으로 읽자, 심미적 기능으로 읽으면 작품에 대한 해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사범대 국교과 교수님이 낸 문제 스타일이야. 이해했어요? 두 번째, 또 그 공청회, 그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을 보시면 시적 화자. 예, 김수영의 2019학년도, 백석의 22학년도. 이거 교재에서 한번 봅시다. (58쪽) 58쪽에 2019학년도 비영소설용 문제.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원래 김수영의 푸른 하늘은 이게 대표 작품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수영의 작품은 어떤 게 대표 작품이야? 한 작품만 들으라고 하면 뭐야? 얼른 생각나는 게 풀이 눕는다, 풀은 일어선다, 바람보다도 뭐 이런 풀.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로 가게 되면 이 푸른 하늘이야. 왜냐면 이 푸른 하늘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고독이니 피니 이런 게 나오잖아. 교과서에서 함부로 수록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문학의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가르치려면 일단 4.19 혁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중학교에 수록될 수가 없어. 애들이 물론 국사 4.19 혁명 정도는 배우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말라고. 이해했어요? 4.19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치? 구구절절 배경지식도 필요해. 또 혁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딱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작품들이 한정돼 있어. 어느 학교급 수준에서는 이 텍스트를 가르칠 수도 있다. 또는 가르치더라도 이 정도만을 가르치자. 그 정도지. 근데 여기 봐봐.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 수록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상징적인 상징 시어로 돼 있고 어려운 시어가 없어. 어려운 시어가 없는데 다만 뭐 하늘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이게 윤동주의 하늘과는 좀 달라. 나는 하늘로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개인적인 고독의 차원은 좀 아니야. 이게 사회적 차원으로 좀 해석될 수 있어. 근데 묻는 건 뭐였냐면 작성 방법에서 시적 화자가 인식한 문제 상황과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물어봤지. 고개 들어보세요. 시적 화자를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까 안 배울까? 배울까 안 배울까? 화자. 기간제 경력 있으시니까 배우지. 어느 학교급에서 배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웁니다. 중학교에서 말하는 이의 관점 해가지고. 그래서 성취 기준은 말하는 이의 관점이고 이게 단원이고 소단원에 1소단원은 시에서 말하는 이. 그게 화자. 소단원 2는 소설에서 말하는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뭐야? 소소자. 요걸 중학교 때 배워. 1학년 아니면 2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져. 그렇게 해서 선택된 대표적인 작품이 기용도의 엄마 걱정이야. 엄마 걱정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야? 2명이야. 동일 인물. 근데 한 명은 뭐야? 어린아이의 목소리. 근데 이연 부분에서 뭐야? 성인이 된 화자. 2개의 목소리 나와. 그리고 나서 교과서 학습 활동이 엄마의 목소리로 바꿔보자. 교과서 학습 활동이. 그럼 엄마의 목소리로 화자가 달라지면 시의 내용이 달라질까? 예스.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이게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보는 방법이야. 국문과 교수님은 이런 스타일로 작품을 접근해? No! 기용도는 1987년에 극장에서 돌아가신 줄 아시죠? 뇌졸중으로. 그 유고 시집이 입속의 검은잎이야. 유고 시집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신문 기자로서의 뭐 이런 그와 같은 과중한 업무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압력. 왜냐면 8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1987 영화 보면 되잖아. 알잖아. 8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당시의 현실, 그다음에 문학계 선후배와의 관계, 그다음에 기용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작가, 기용도가 다른 작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 기용도의 어린 시절의 가난 체험이 어떻게 반영되는 이게 국문과의 관점이야. 근데 사범대 시교육론의 관점은 그런 식으로 안 하지. 화자를 가르치기에 좋은 작품이야. 기용도의 엄마 걱정은 기용도 작가 자신의 80년, 70년대의 가난한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었어도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의 서러움이 사회적인 서러움으로 남아있어. 개인적인, 가정적인 서러움이. 이게 국문과의 관점이면 그런 거 절대 안 가르쳐. 화자 가르치자. 이 장르 특성이 문학 교육 과정에 있어. 그걸 갈래 특성이라고 불러. 그 갈래 특성에서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 이런 걸 배워. 근데 이 19학년도 문제는 그와 같은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야. 이게 국문과야 아니면은 사범대 교수님이 낸 문제야. 사범대 교수님이 낸 문제야. 국문과 교수님이 냈다면 신동엽과 김수영을 묶어가지고 1960년대 참여시인 쪽으로 냈겠지. 사회적 저항시로 냈겠지. 근데 이렇게 안 냈잖아. 화자로 냈잖아. 느낌이 오세요? 문학에 필요한 지식이 만약 있다면 2가지가 있을 것 같아. 문학에 첫 번째로는 갈래나 장르 지식이 필요해. 근데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있어요. 있어요? 시점. 문학 교육 과정에서 있을까 없을까? 시점. 있어. 1인칭, 3인칭, 이해했어요? 시점과 관련돼서 초점화.
학교에서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초점화. 들어보신 적 있어 없어? 있지? 학교에서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가르쳐. 시점 가르치면서. 왜냐면 시점과 소설자가 분리되는 현상이야. 근데 이런 건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학 시교육론 교수님이 낸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내. 문학사적인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아. 두 번째로는 다음 장 넘겨보시면 2번 문제 백석의 고향. 작성 방법만 잘 봐. 재정이 미안합니다. 공부가 교수님이 냈을까? 국교과 교수님이 냈을까? 답장 넣는데. 네. 고맙습니다. 백석의 고향을 교과서에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인데 소설처럼 돼 있어. 그래서 이야기시라고 하지. 여기는 시인데 이야기, 소설처럼 돼 있어. 자, 소설 이야기는 구성 요소가 뭐야? 시의 3요소가 뭐야?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가르쳐. 시의 3요소. 시의 3요소. 운율, 음악성. 심상, 회화성. 마지막으로 비유상징, 함축성. 2014년도에 음악성과 회화성이 출제된 바가 있고, 이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기로 하고, 이게 시의 3요소야. 시의 3요소. 근데 이와 같은 갈래 특징과 관련하여 여기 나오는 이 백석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와 같은 시의 3요소를 도출해내기보다는 오히려 소설적인 구성 방식이야. 그럼 소설의 3요소는 뭐가 있어? 주제, 구성, 문체야.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근데 이 시는 사건이 존재해. 인물이 있어. 배경도 있고. 이해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 사건이라고 할 때 여기서 사건은 무슨 사건 사고 할 때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이 시 속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사건이지. 어떤 상황에 처했어? 고향을 멀리 떠난 북간이라고 하는 낯선 타양에 사는 인물이 있어.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했어? 아팠어. 아팠다고. 그게 아픈 사건이야.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두 번째. 아프니까 그게 원인이야. 그 아프면 다음날 아니면 응급실 가든지 아니면 다음날 병원 갔던 거지. 자, 다음날 병원 갔다는 거야. 이게 인과적 필요성이야. 타양에 떠났는데 누구 하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간호해줄 사람이 없고 그걸 끙끙 앓다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병원을 갔었다. 이야기야. 이야기. 시인데.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작성 방법에 의원과 정서적 교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이게 의사소통이야.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개 들어봐. 의사소통할 때 화법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첫 번째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어.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뭐야? 말. 그 다음 비언어적인 준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어. 여기 의사소통을 묻는 거야 이게. 근데 백석에 고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야기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인데 소설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화자는 다른 인물과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가. 의사소통 방식을 거치는 거지. 이게 모두 다 교과서적입니다. 시교육론 교수님이 사범대 교수님이 낸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트물에 보시면 확인을 안 하고 거기 3쪽 부분에 보시면 심상, 회화성, 형상성,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채도 속의 성의 꽃이 20학년도에 소설형 문제로 있는데 심상이 교육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봤던 게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물어봤어. 국문과 교수님이 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공감각적 심상은 아니 중학교 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걸 무슨 예비교사한테 문제를 냈겠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만한 문학적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문학적 지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이해했어요? 그 정도 수준이야.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시점. 2014학년도 A형 수술문 이때 초점화 문제가 나왔어. 시점, 초점화는 다 교과서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이상의 날개, 이육사의 노정기, 이육사의 광야 요 두 개, 19학년도 소설용 문제하고 21학년도 소설용 문제는 이건 국문과 교수님이 내 문제 스타일이야. 왜냐? 순수한 문학사적 지식이야. 한번 볼까, 맛만? 교재 한번 보세요. (172쪽) 172쪽 3번 문제 나온 게 19학년도 소설용 문제예요. 이게 소설 문제. 172쪽에 가작품이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야. 근데 원래 이것도 대표 필수 작품이 아닙니다. 최만식 하게 되면 뭐가 대표 필수 작품이야? 태평천하. 태평천하가 대표 필수 작품이야. 그러니까 한 작가의 대표 필수 작품은 기본적으로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고 그 대표 필수 작품 이외에 더 알아둬야 할 작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야. 아무튼 낯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나 작품 이상의 날개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 그치? 근데 보기를 봐. 이게 사범대 국교과 교수님이 낸 게 아니라는 것이 1930년대에 뭐야? 소설, 사지, 소설 교육이 아니잖아. 만약 소설 교육이라면 시점으로 접근하든지 소설자로 접근하든지 초점화로 접근하든지 구성 방식으로 접근하든지 이랬을 거 아니야. 이거 소설사야. 그리고 이 소설사가 지금 주요 경향이 가로줄 부분 있지. 이게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한국문학통사나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이게 중단원 테마야. 이게 1930년대에 소설사 해가지고 이해했어요? 이 문제는 30년대 소설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문학사적 지식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면 문학적 지식이 하나는 갈래 장르 지식인데 이건 교육과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문학사적 지식이 있을 수 있잖아. 1930년대 소설사의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지식은 2009학년도하고 13학년도의 객관식 기출문제 체제에서는 가능했었어. 근데 14학년도 이후부터에 바뀌면서는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근데 15학년도에 한 번, 19학년도에 한 번, 20학년도에 한 번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너 문학사적 지식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학사적 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현대문학사나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를 읽어야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개론서를 읽어가지고 내가 개론서를 읽었다고 치더라도 나온다는 보장이 어딨어. 이번에 문학사적인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에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면 약간 작품, 이게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학 문제들이 좀 등장하면은 내 강점이 있어. 알겠어요? 근데 교육과정 쪽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나에게 강점이 있어. 이거 딱 따져봐. 따져보라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아, 나 약점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을 파악하면 돼.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이쪽은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의 본문글에 등장하는 수준에서만 가르치겠습니다. 알겠죠? 개론서도 안 가고 교과서도 안 갑니다. 가끔 가다가 수능 문제집이나 연합평가에 이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현대문학 문제들이 있어요.
이때 문학사적인 지식이란 예를 들면 뭐 작가론이나 작품론도 좀 포함한다고 합시다. 순수한 작가론, 작품론도 포함하고 문학사도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는 보기로 주어져. 이렇게 보기로 주어져. 이해하셨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채만식은 193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단편소설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에 장편소설인 죄송합니다. 표본실 청개구리 염상섭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암야라고 하는 작품으로 출발하여 뭐 이렇다고 합시다. 그 다음 치숙을 거쳐 그 다음에 태평천하에 이르기까지 풍자 문학의 한 획을 그었다. 이와 같은 풍자 문학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져. 보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작품을 그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연합평가나 수능 문제에 등장한 스타일이야. 이런 게 국문과 교수님들이 내는 스타일들이지. 이해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다 배우지만 트라우마 문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작가가 누구였지? 박완서. 박완서 뭐였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엄마의 말뚝. 엄마의 말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기에 트라우마가 나와. 사범대 교수님이 이런 문제는 안 냅니다. 국문과 교수님이 내겠죠. 그리고 보기가 없었을 때 엄마의 말뚝은 보기가 없었을 때의 엄마의 말뚝과 보기가 있었을 때의 엄마의 말뚝은 다르죠. 그리고 작년도에 나왔던 최인호의 모범동화는 예를 들면 동일시 문제였죠. 국문과 교수님이 낸 겁니다. 모범동화라고 하는 작품 자체도 낯설지만 보기가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작품 속 인물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작품론이야. 그 요쪽이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것에서 약점이 있어? 다요. 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이건 해드릴게. 이건 내가 해결해드릴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내가 해결해드린다. 근데 이거는 빌어라. 내가 아는 보기가 나올 것.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다시 출제 의도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1번이 뭐냐면 이게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구나. 두 번째로는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구나.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보기의 외적 맥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구나.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과정도 주어져 있어.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혹시 사적 부분에 보시면 작년도에 나왔던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참외로 가고 기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 이것도 이제 교재에 실려 있는데 이거 사범대 교수님이 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자아성찰. 자아성찰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기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을 이렇게 자아성찰적으로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교과서,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 개념이야. 윤동주의 참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자아성찰하게 되면 떠올릴 수 있는 작가가 몇 없어요. 대표적인 작가 누구 있어? 윤동주야, 윤동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여기.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알겠죠? 저는 이쪽입니다. 제가 교육과정 전공자잖아. 국교론의 화법, 작문, 독서의 교육과정 전공자이면서 문학
교육과정의 전공자 인척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부 교수님들 그 국교론 전공진이 여러분들이 화법독서 작문 가르쳤어요? 그런 기억 없잖아. 시간 강사가 오거나 아니면 문법 교수님이나 문학 교수님이 가르치잖아. 많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독서교육론을 문학 교수님이 가르친다고. 그냥 한계는 분명하지. 한계는 분명하지. 근데 뭐죠? 문학 교육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이거는 교사가 알아야 할 거야. 문학 교육 과정은. 다른 사람 몰라도 돼. 근데 교사는 알아야 돼. 학생들도 문학 교육 과정을 몰라도 돼. 이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교수 학습의 내용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가르쳐야 할 문학 교육 과정의 교수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이제 접근하고 그다음에 적용 연습도 이쪽으로만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오쪽 부분에 제 강의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서 수록 작품 및 학습 활동이나 수능 및 연합평가 기출을 응용한 문제입니다. 제가 낸 문제들은 다 어디 개론서에서 막 이렇게 구석되게 있는 문제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공부 안 해. 그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최인호의 모범동화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나오면 틀려줘.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국교론에서 문학은 몇 문제 틀린다? 2문제. 틀려줘. 틀리라고 낸 문제는. 뭐 하려고 그걸 맞아줘. 대신에 국교론은 그냥 기본적으로 24점은 확보하고 문법도 한 문항 틀리고 문학은 2문항 틀리자. 이해하셨죠? 욕심내지 마. 그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최인호의 모범동화 같은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년 동안 낯선 작품 공부하시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오히려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작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쳐. 올해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수능은 출제진들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유형은 똑같잖아. 근데 임용은 출제진이 달라지면 유형도 달라져. 그 다음 두 번째, 각 문제 출제에 근거가 되는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게 보편적인 관점. 이거 주고, 또 하나는 임용에서 흔히 보는 개론서의 내용들이 있어. 이거 가르치겠습니다. 그 개론서 내용, 거기 이제 문학교육론의 강의 특징의 5쪽 부분에 보시면 각 문제 출제에 근거가 되는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받은 프린트물을 봐봐. 프린트물 보시면 1주차 1 프린트물에 예시답안 프린트물 봐봐. 문학교육론 1주차 답안 해설이라고 하는 것의 1. 답안 해설의 1. 제일 위 상단 부분, 우측 부분에 있어. 답안 해설 1. 찾으셨어요? 거기에 이쪽 부분에 보시면 논점 분석은 당연히 이렇게 해드리고 예시 답안 읽고 그 다음 관련 교육과정 있지. 3쪽 부분에. 이런 형식이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들어야 돼. 교육과정 중심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떤 답안은 4쪽 부분에 문제 2번과 관련된 답안은 관련 기출, 논점 분석, 예시 답안 다음에 5쪽 부분에 보시면 관련 배경 지시라고 있지. 요게 개론서의 내용이야. 이해하셨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개론서가 서너 가지가 정도가 있어. 일단 그 교재 그 문풀 시간에 매 주차마다 작품을 다루는데 이 작품이 그 개론서에 실려 있으면 개론서 내용도 반드시 보셔야 돼. 9월달 이후로는 개론서를 못 봐. 그리고 이제 저는 발췌해서 같이 보자는 거지. 이 전편이 아니야. 이게 작품론이니까. 개론서 가운데서 현대시 뭐가 있어? 작품론이 있어. 이거 필수. 현대시 작품론 필수야.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현대시 작품론의 개론서를 딱 그 개론서에 실려 있는 작품을 문제로 풀었으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고전시가
작품론. 이 두 개가 필수다. 둘 다 모두 사회평론. 이건 작품론 개론서예요. 작품론. 여기 나오는 이 작품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작품론을 쓴 출제진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지금 문제는 무엇을 토대로 해서 만든 문제야? 교과서야. 그럼 교과서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공통적이라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관점하고 개론서에 수록되어 있는 관점이 공통점이라면 이런 경우는 보편타당하니까 만약 그 작품이 나오면 이건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 작품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대시 작품론, 고전시가 작품론은 반드시 읽으시고 현대시 작품론은 약간 그 통사적으로 구성돼 있어. 시대별로. 통사적으로 구성돼 있어. 목차는. 그래서 그 개화기 시가부터 최근 시까지 90년대 이후 시까지 아무튼 발췌해서 보셔야 돼. 발췌. 그다음에 고전시가 작품론은 다 봐야 돼. 왜냐하면 수록된 작품이 많이 없어. 근데 교과서에서 다룰 만한 대표 필수 작품들이야. 모두 다. 이건 수능 자습서보다도 더 중요해. 천재 해법보다 더 중요하니까 꼭 보자. 그런데 이 현대시 작품론은 약간 수록되어 있는 작품 수가 많아서 거기서 안 다뤄진 작품은, 우리 문제에서 안 다뤄진 작품은 잠이 안 오거나 심심하거나 점심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읽고, 알겠죠? 그러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론서의 내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 문학 기출은 따로 없습니다. 강의가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국교론 기출은 그 11개년 기출 해설 강의는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인강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근데 문학 기출 강의는 따로 제가 찍진 않아서 14학년도 이후에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할 거야. 다만 수업 시간에는 14학년도 이후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 과거에 나왔던 작품도 과거의 동일한 논점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문학은 높습니다. 알겠죠? 특히나 고전 문학에서는 그게 심해. 가령 향가가 몇 수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구체 향가가 몇 수야? 사구체 향가. 소동요, 풍요, 헌화가, 도설가, 내수. 팔구체 향가는 몇 수야? 오죽질한가, 초용가, 두수. 나머지는 19체 향가야. 작년에 나왔던 도천수 대비가. 1000개의 손을 가지고 1000개의 눈을 가진 석가열애? 그죠? 도천수 대비가 19체 향가야. 원앙생가, 19체 향가.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모두 다 19체 향가입니다. 근데 그 향가들이 다 모아봤자 균여전의 보현 10원가의 10수 제외하면 총 26수에 16수밖에 없어. 보현 10원가는 그 석가열애에게 소망하는 바를 담고 있는 가사인데 그게 10수야. 워낙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그 10수를 제외하면 16수 정도가. 4구체, 8구체, 19체 해서 16수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전 시간은 작품의 수가 많지 않아. 시조는 엄청나. 그러나 시조는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시조는 몇 수 없어. 몇 수 없어. 그러니까 고전 시가 작품론은 반드시 다 보세요. 당연히 제 수업 시간에는 다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하품목어는 당연히 이제 다음 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번 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음 주차에 문제로 내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또 하실 분들은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남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출제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을 많이 연습해야 한다. 어쨌든 키워드를 중심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그 키워드가 왜 내가 이 키워드를 선택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라.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